이번 시간에는 만보와 별똥 떨어진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황 선생님의 만보 보겠습니다. 자, 이황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시조가 있죠. 바로 도산 12곡이에요. 우리 천재적 문학에서 도산 12곡 중에 후 6곡 중에서 강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여기 만보는 아주 내용상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보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빼도 녀던 길 앞에 있으니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걷고 어떨꼬 라고 하면서 강학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데 만보 이 한시 역시 강학에 대한 의지라는 소재는 같아요. 그런데 태도는 좀 다릅니다. 자, 그 도산 12곡에서는 강학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뭔가 이제 다짐, 그죠? 다짐이라면 여기 만보에서는 그렇지 않고 강학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의 정서가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시는 왼쪽에 이렇게 한자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한시죠. 한시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황 선생님은 이제 벼슬을 사직하고 나서 도산서원이라는 것을 짓고 도산 12곡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지은 듯하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읽기를 자주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 위에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은 방 안에 있는 듯 하죠. 어지러이 책이 뽑혀 있고 그 흩어진 걸 또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해가 벌써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강 위에는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흩어진 책을 정리하면서 저녁이 된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책이 흩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쇠퇴해서 자꾸 건망증 까먹으니까 책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 하루해가 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의 모습도 드러나 있고요. 주변 풍경도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은 서쪽으로 기우는 저녁, 즉 밤이고 강 위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중의법이 쓰였네요. 자, 여기서 중의법 뭐예요?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운다. 서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을 서쪽으로 기운다라고 해서 해가 지는 저녁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 그래서 그냥 저녁이네 라는 것 하나, 저녁이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화자의 나이가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죠.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자, 만보라는 제목 역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만보가 저녁에 걷는 산보. 그래서 저녁 산책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면적으로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죠? 중의적 표현, 요 부분에도 중의적 표현이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라고 해서 저녁 시간인데 이 저녁 시간을 왜 그러면 성찰의 시간이라고 보았냐? 시 뒷부분에 보면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탄이 나오거든요. 그 한탄을 왜 하겠어요?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찰의 코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승 부분 한번 봅시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네요. 방에서 마당으로 공간 이동했습니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아득히 밥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히 들파는 선을 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와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학문을 연구하다가 흩어진 책을 정리하고 주변을 봤는데 저녁이 되었고 그러다가 막대 짚고 마당에 나왔는데 저녁의 풍경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네요. 저녁의 풍경이 아득히 밥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히 들파는 선을 하구나 라고 했는데요.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난다 그러면 저녁 시간이라서 저녁밥을 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대요. 자, 그러면 들판은 들판인데 왜 쓸쓸하다고 했어요? 화자의 처지를 투영한 거죠. 들판은 그냥 들판일 뿐인데 화자의 처지가 쓸쓸하니까 쓸쓸하다고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감정이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년을 보겠습니다.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 돌아 가을 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환하다. 그래서 이제 계절은 가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가을거지가 가까워지니까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돌아. 그래서 이 자연은 굉장히 풍요롭고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가을까마귀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어. 그래서 가을이네요.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다. 그래서 해오락이가 훤하게 서 있어요. 화자가 보기에. 그러면 해오락이는 환한데 뭐한 거예요? 화자 자신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해오락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네요. 화자에게 자신이 지금 학문적 성취를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뭔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해오라기는 굉장히 훤해 보여요. 그래서 이 해오라기를 보면서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해오라기는 대비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오라기와 화자는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서적 대도죠. 해오라기는 훤하고 아주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갑시다.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물을 말하죠. 그렇죠?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은 이와 같이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입도 화자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대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오라기는 훤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나는 외롭고 이런 거고 감정이입은 꾀꼬리가 운다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고 자 하나는 빈배만 홀로 있다라고 할 때 이 빈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빈배를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외로워져. 그래서 이런 거 모두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비 감정이입 그냥 일반적인 삶을 모두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해오랍을 통해서 화자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면을 볼게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아. 여기까지는 현재 지금 모두 주변 경치에 대해서 노래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경치. 근데 여기는 자신의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이 뭐예요? 선경 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후회가 있네요.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그러면 수건은 오래도록 바라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학문적 성취죠. 학문적 성취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 라는 것에 대한 한탄. 그죠? 답답함. 한탄이라고 해도 되고 답답함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이 회포는 뭐죠?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답답함.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검은고만 탄다. 고요한 밤에. 그래서 이 검은고는 화자가 시름을 풀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음악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자, 화자는 지금 방에 있는데 방에 널브러진 책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그냥 밤에 전경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보니 뭐죠? 가을에 갈까마귀와 해오라기가 아주 모습이 좋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농촌의 풍요로움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화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 자신의 이 회포를 달래려고 뭐예요? 검은구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후정, 기승전까지는 경치, 마지막에 이제 화자의 감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가을 저녁에 풍성한 농가와는 달리 학문적 성취를 그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그러니까 답답함과 한탄 혹은 회한이라고 할 수 있죠. 회한은 후회와 한탄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으니까 성찰적이고 현재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니 사색적이고요. 대조적입니다. 무엇과 대조를 이루나요? 자연물 해오라기는 백조를 말합니다. 백조는 우뚝하고 훤한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심정, 정서를 표출하고 있고요. 독백적입니다.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답답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법이 뭐 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내용 전개 방식은 기승 전까지는 풍경 묘사, 후에 이제 화자의 심정이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대조, 해오라비와 화자의 대조, 그 다음에 풍성한 가을 풍경과 화자의 심정이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 도주법이 있네요. 검은고만 퉁퉁 탄다. 고요한 밤에. 그래서 고요한 밤에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표현법. 음성 상징어도 있네요. 둥둥.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그죠? 어떤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자, 그래서 도치법, 음성 상징어 사용, 성경 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 해오라기와 화자의 대조, 대비,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나와 있고,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해서 들판이 쓸쓸하다라고 해석한다면 감정이입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네요. 그럼 화자는 지금 마당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고요.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은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들어보니 이룬 바가 없어.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무엇과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도산 12곡과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문제 15번. 이거 정약용 선생님의 보리타작입니다. 보리타작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뭐예요? 탐액행이라고 해가지고 화자는 지금 정약용입니다. 농부들이 보리타작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
그렇게 먼저 선경후정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풍경을 묘사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세. 그래서 농부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막걸리 먹고 보리밥 먹는 모습을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네 라는 것이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서니 건깨탄 두어깨 햇빛 받아 번쩍이나. 굉장히 농민들이 건강해 보여요. 옹해야 소리내면서 노동요를 부리면서 발 맞추어서 도리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도리깨는 이제 보리 타작하는 기구가 되겠죠.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점점 올라가나 봐요.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느니 보리티끌. 그러니까 뭐야? 일의 생산성이 되게 좋아. 노래하면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데 금방 다 보리 나달을 다 수확했네가 아니고 껍질을 다 벗겼네, 이런 얘기죠. 그 기색 살펴보니 여기까지는 뭐예요? 선경이 되는 거죠. 그죠? 먼저 선경이고 후에 이제 화자의 감정.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화자가 느낀 거죠.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누가요? 농민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 보여. 그죠?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그건 무슨 뜻이냐?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 라는 거죠. 즐겁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뤘다.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 그러면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은데, 그러면 낙원이 어떤 곳이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 곳. 즉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은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됐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바쁘고 뭔가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은데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자, 그러면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는 것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것이죠. 즉 괴로운 것이에요. 화자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슬길 나쁜 거야. 그죠? 벼슬길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럼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벼슬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죠? 벼슬길을 떠나는 것을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을 볼까요? 만보와 이 보리타작의 공통점. 첫째, 선경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인 거 맞고요.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보에서는 무엇을 관찰했습니까? 해오라기. 여기서는 농민들. 이들은 긍정의 대상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조의 코드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본다면 자, 둘 다 뭔가를 깊이 생각했는데 보리타작에서는 벼슬길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보에서는 학문 성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또 하나 나왔네요. 그게 뭐예요? 후회의 정서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만보에서는 학문적 성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보리타작에서는 벼슬길에 헤맸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도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골라보려고 했으니까 한번 골라볼까요? 적절한 것. 동일한 계절 감각이 드러나 있다. 자, 일단 만보에서는 가을거지라고 했으니까 만보는 가을이고 여기는 보리 타작이잖아요. 보리 언제 타작해요? 초봄입니다. 초봄. 그러니까 동일한 계절적 배경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리타작은 깨달음이지만 만보는 깨달음이 아니고 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삶의 행로에 대한 만족감이 없죠. 둘 다 후예요. 그 다음 관찰 대상을 바탕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인다. 이건 맞네요. 자, 여기 보리타작에서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고 자신도 이제 벼슬길에서 멀리 떠나야 되겠다라는 반성적 태도 보이고, 만보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라는 반성적 태도 보이죠. 5번 독자에 대한 훈계 권고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1번 문제인데요. 도산 12곡 중에 후6곡 언학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부분입니다. 천재정에 한번 볼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 고인을 못 배워도 여던길 앞에 있으니, 여기서 여던길은 뭐라고요? 그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화자가 추구했던 무슨 길? 학문수양의 길이죠. 그래서 여던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떨고, 그래서 학문수양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이건 뭐예요? 옛 성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죠? 옛 성현들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학문수양의 길이죠. 그래서 화자도 열심히 학문수양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한 것이죠. 다음 년 볼게요. 당시의 여던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여기서 여던길은 뭐라고요? 학문수양의 길이에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다니다가, 그러면 어디에 다닌 거죠? 벼슬길에 다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벼슬길은 부정이네요. 부정. 벼슬길은 부정. 을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어요. 어디? 고향에 들어가겠죠. 고향. 그죠?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제와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마로리. 여기서 연대는 뭡니까? 바로 어디에 다니던 길? 벼슬길이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놓으면, 예, 다음 이런 비슷한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도산 12국은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보기와 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밝히래요. 두 개를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먼저 써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상적 삶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학문을 수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하여 화자의 태도에 나타나는 차이점. 보기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짐하고, 윗글은 학문 수양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드러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약용의 만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윤동주의 산문 별똥 떨어진 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